반갑습니다. 2022 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랑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온전하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막힘없이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챙겨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혹시 아직 공부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도 잡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생물의 특성에 나왔습니다. 가랑잎벌레라는 독특한 그런 생물체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나뭇잎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통이고 여기 앞다리, 머리, 이렇게 다리들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랑잎처럼 생긴 이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요.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럼 덜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가랑잎벌레는 참나무나 산딸기 이렇게 잎을 먹고 자라는데 그 잎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벌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역과 니은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기역은 뭘까요? 얘는 어떤 그런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고 진화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언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포호흡의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세포호흡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물질대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모든 생물은 물질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물질대사의 한 종류인 세포호흡에 대한 언급이니까. 그래서 2번에 적응과 진화와 물질대사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1단원의 내용인데 연역적 탐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아주 자료가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탐구를 수행했대요. 그래서 어떤 탐구였냐면 아스피린은 사람의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스피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물질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이다.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이다. 억제. 근데 이 물질 X가 뭐 하는 애냐면 우리 몸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스피린이 이 물질을 적게 만들게 해서 그러면 이 물질이 덜 나오면 통증이 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통증이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가 아스피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이것만 봐도 조작변인과 종속변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아스피린이 물질 X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스피린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작변인이 되겠죠. 아스피린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해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 저 물질 X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의 과정에서 사람에서 얻은 세포를 집단 기역과 니은으로 나눴습니다. 두 집단으로 나눴고 그 둘 중에 한 집단에만 아스피린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단은 아스피린을 넣고 한 집단은 아스피린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스피린을 첨가한 집단은 비린을 첨가한 집단이 대조군이겠어요? 실험군이겠어요? 내가 궁금한 거 아스피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세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물질을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니까 여기가 바로 실험군입니다. 실험군.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별도로 넣어주지 않은 집단이 비교하는 대조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고요. 결과를 보니 기역과 니은에서 단위 시간당 X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기역에서는 X가 많이 나왔고 니은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적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아스피린이 X의 생성을 진짜로 억제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아스피린을 넣어준 거죠? 아스피린을 넣어줬을 때 X가 적게 만들어져야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니은에다가 아스피린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아스피린이 없을 때는 이만큼이나 X가 만들어지는데
아스피린을 넣어주니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실험이고요. 그래서 기억에 이 실험에서 대조 실험을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눠서 일단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만 아스피린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 여기선 대조군을 찾아라, 실험군을 찾아라 하지 않았고 대조 실험이란 걸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은 아스피린의 처리 여부는 종속 변인인지 물어봤어요. 종속 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넣어준 거는 원인이죠, 원인.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에 의해서 결과로 종속 변인은 물질 X의 생성을 받으니까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조작 변인이고 그 다음에 디귿 아스피린 처리를 한 집단은 기억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스피린 처리가 첨가랑 같은 의미입니다. 처리는 넣어줬다는 거예요. 넣어줬다. 뺐다는 의미가 아니고 넣어줬다. 그러니까 넣어준 집단은 니은이어서 이 동그라미 기억이다 한 디귿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아마 이 처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물질대사 문제입니다. 기본 유형의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과정이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분자죠. 작은 분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더 고분자입니다. 더 큰 분자. 그럼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합쳐져서 고분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라는 다른 물질, 더 큰 분자인데 종류가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기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거는 합성에 해당하는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간단한 말로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요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기본 단위인 아스피린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화작용 분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이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각각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결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원래 없던 결합이 생겨야 되니까 이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없던 결합을 만들려면 그만큼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이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여기 지금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데 얘네가 끊어지면서 그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항상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느냐 맞는 내용이죠. 동화작용.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느냐 에너지가 여기서 끊어지면서 갈 데가 없어지면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물질이 분해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니은 과정에 효소가 관여하는지 물어봤는데 요거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효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효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하잖아요. 생체 촉매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든 니은이든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효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에 국한해서 물어봐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2단원의 두 번째 문제. 전체에서는 네 번째 문제지만 보면 표는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오줌을 저장한다는 특징, 순환계에 속한다는 특징,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운데 아마 이게 자율신경이 3단원의 내용이라서 그거랑 연결시키기가 지금은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의 특징 중에 심장과 AB라는 기관이 저 특징 중에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가 옆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후보는 각각 방광 아니면 소장이래요. 방광, 소장이 A, B에 각각 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옆에다가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의 앞글자만 써주시면 돼요. 뭐 심, 방, 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나타내 줍니다.
셋 중에 오줌을 저장하는 거는 심장에 저장해요? 소장에 저장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방광에만 저장합니다. 방. 그 다음에 순환계에 속한다. 이 중에서 순환계에 속하는 거는 심장이죠. 심장만이죠. 왜냐하면 방광은 배설계에 속하고요. 오줌을 저장하는 탱크니까. 그 다음에 소장은 소화계에 속하고, 그래서 심장은 그 순환계에 속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느냐. 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뇌 의지로 뭔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뭔가 조절하는 거에 관여하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 심장의 박동, 아마 이제 이렇게 따로 떼서 물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심장 박동에 교감과 부교감이 작용하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하고, 아무튼 둘이서 작용해요. 기량적으로. 맞는 것 같아. 심장. 그 다음에 방광도 기억나요? 자, 이 방광에도 교감과 부교감이 다 있어서 교감신경은 방광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키고, 이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또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방광이 교감과 부교감이 작용을 했어. 그래서 반대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걔네들이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장. 소화에 관련된 것도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촉진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까지. 그래서 셋 다 자율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저것들 중에 2개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2개랑 1개로 지금 개수가 나눠지니까 누가 누군지를 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갖는 게 방광, 소장이 하나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매치는 됐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 1인지 물어봤는데요. 2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방광이다. 그래서 A 방광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에 B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지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아미노산 흡수되느냐. 일단 맞죠. 우리가 소화계에서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사이즈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그 소화 작용 자체는 입에서도 일어나고 위에서도 일어나고 소장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렇게 소화된 것들이 흡수되는 장소는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포도당 같은 단당류도 여기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분할된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도, 아무튼 소화가 다 끝난 모노글리세리드, 소화가 다 끝난 그런 그 결과물들이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물어봐도 맞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1, 2단원 끝났고, 3단원 중에서는 제일 뒷부분에 있는 질병과 병원체가 먼저 등장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3가지 질병의 특징을 나타내요. 3가지 질병이 결핵과 페닐케톤요증과 에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핵은 워낙 세균 공부할 때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결핵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선생님은 강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결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인,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시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의 특징은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는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나오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페닐케톤요증이 모든 교과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건 학평이죠. 학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페닐케톤요증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이니까 지금 감염성 질병이 아니고 비감염성 질병이죠. 그래서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고 유전이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성 질병이 된다. 그런 거. 그래서 결핵이랑 에이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 뭘 물어봤냐면 기억에서 결핵은 세균성 질병이다. 뭐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인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유전병이다는 가에 해당이 된다. 유전병이 맞습니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게 대대손손 지금 물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병원체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이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하면 에이즈의 병원체가 HIV이다 라는 그런 설명은 나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렇죠? 에이즈의 병원체 HI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요거 정도는 매치가 돼야 돼요. 에이즈의 원인은 HIV라는 바이러스다. 이런 거. 결핵의 원인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사단원의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원에서 제일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두 종이 등장을 할 거예요. 종이 A라는 종은 EN일 때 염색체 수가 8개, B라는 종은 EN일 때 염색체 수가 6개. 그러면 N일 때나 EN일 때나 염색체 수가 달라야 되니까 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이게 A라는 종의 동물의 세포인지 B라는 종의 세포인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의 세포를 볼게요. 가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몇 개 있냐면 4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가 다 다르게 생겼어. 짝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N 상태의 세포란 얘기가 되겠죠. N이면서 4개. 그럼 N이면서 4개면 EN일 때는 8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A의 세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둘둘씩 짝이 보이고요. 만약에 짝을 안 찾았다 하더라도 다 세보니까 6개가 나와요. 그럼 6개가 될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죠. 그리고 둘둘씩 짝이 다 맞으니까 이거 EN 상태구나. 그래서 B 건데 잘 보면 2개씩 짝을 지었을 때 하나도 뭔가 그 짝에서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다 모양과 크기가 짝끼리 맞아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B는 X를 2개 갖는 암컷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X염색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상염색체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중에서 X염색체가 있을 텐데 2개씩 짝이 다 되니까 X염색체를 2개 갖겠거니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몇 개예요?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이 8개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니까 총 4개의 염색체. 그리고 한 종류씩 다 다르니까 N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A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A의 세포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랑 매치를 시킵니다. 같은 세포에 다 있다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면 되는데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도 매치를 좀 시켜보는 거예요. 제일 긴 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애 저기도 있고 주황색으로 돼 있는 애도 저기도 있는데 얘가 지금 복제돼서 2가닥인지 그게 다를 뿐이지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 우리 문제에서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그 2개의 염색체의 모양이 다릅니다. 짝을 다 짓고 나서 남는 게 얘네 둘인데 짝이어야 되는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그럼 뭐란 얘기죠? 요게 더 큰 게 X 염색체, 작은 게 Y 염색체. 그래서 A라는 지금 여기서 A로 되어 있는 그런 생물은 A의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생물은 X, Y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수컷이다. 그런데 B로 제시된 이 생물은 X를 2개 갖는 암컷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에 가는 A의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가와 다가 둘 다 A의 세포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A와 B는 모두 암컷이다.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A가 암컷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상염색체 수랑 다의 전체 염색체 수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건 선생님이 넣어서 읽은 거고 여기 실제로는 나의 상염색체 수랑 다의 그냥 염색체 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전체 6개인데 이 중에서 2개는 X염색체일 거고 그럼 남은 4개의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됩니다. 상염색체 4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 염색체 수가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여기는 상염색체, 여기는 전체 염색체 수를 물어봤지만 결과적으로 4개, 4개로 같으니까 디귿 보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첫 페이지의 내용을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파트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에서 기억과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과 니은과 눈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저 출발지인 기억과 니은은 각각 척수와 중간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초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골격근이 우리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골격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팔의 골격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 말초신경이고 지금 신경세포체의 위치와 뻗어있는 이 방향을 봤을 때 이 두 개가 다 원심성 신경이에요. 원심성 신경이라는 얘기는 운동신경이라는 얘기죠. 그럼 운동신경의 종류 중에 이렇게 그 중추로부터 골격근까지 하나로 쫙 뻗어있는 게 정체가 보여요. 걔는 바로 채성신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채성신경.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중간에 신경절이 존재해요. 그럼 신경절이 존재하는 것은 교감 아니면 부교감,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종류일 텐데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뉴런이 깁니다. 그런 거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신경절 기준으로 앞이 길고 뒤가 짧으면 부교감, 반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길면 교감 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의 정체가 밝혀졌고 그러면 지금 부교감 신경인 경우에는 얘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결과물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 그럼 눈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럼 눈을 담당하는 중추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뇌에서도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연수에서도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도 뻗어나와요. 근데 중간뇌에서 뻗어나오는 경우에는 눈을 조절할 때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때 그 다음에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거는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 이 부교감은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경우에는 방광을 조절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이 부교감 신경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교감 신경은 뭐를 조절하는지 따지지 않고 언제나 척수 출발이거든요. 언제나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다. 하지만 부교감은 세 군데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조절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중간뇌부터 출발을 하겠죠. 중간뇌. 그 다음에 골격근을 조절하는 것도 이 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뇌에서 바로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목 아래에 있는 그런 골격근을 조절하는 신경들은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척수를 출발하는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 기역과 니은이 각각 척수랑 중간뇌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알게 되면 그것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척수인지 물어봤어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척수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요 동그라미 A라는 요 신경은 자율신경계에 속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지금 헷갈리면 공부를 또 다시 하셔야 돼요. 자율신경계면 교감과 부교감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거든요. 근데 얘는 교감도 부교감도 아니고 그냥 채성신경계죠. 채성신경계.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요 명칭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요 구조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이 교감신경에서도 이렇게 신경절을 기준으로 두 개의 뉴런이 연결이 돼 있을 때 요 뒤에 있는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분비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채성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하나도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데가 없고요. 다 여기서 지금 말단이 세 군데 있죠. 이 세 군데의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내용, 기억만 옳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분열 과정이 나왔으니까 4단원의 문항이겠죠. 근데 이 그림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문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인데 이 동물은 EN일 때 전체 염색체를 4개 갖는 그런 동물이래요. 이렇게 후기의 그림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요. 후기란 얘기는 얘네들이 가운데 붙어있던 애들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눠지고 있는 시기가 후기입니다. 후기라서 지금 이게 상태를 잘 모르겠어. 염색체가 8개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얘네들이 나눠지기 전에 중기일 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위에 얘네들이 붙어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그만 애들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도 길쭉한 애가 붙어 있는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스몰 a가 있고요. 여기에는 동그라미 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라는 그런 가닥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무리 봐도 그림상 두 개가 짝이에요.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4개의 염색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n 상태로 진행되는 중기였어요. 2n인 상태의 중기. 그럼 2n인 상태의 중기는 감수 1분열 중기도 있고 체세포 분열 중기도 있죠. 뭐는 안 되지? 감수 2분열 중기는 n 상태에서 진행되는 중기이기 때문에 걔는 빠지고 체세포 분열 중기거나 아니면 감수 1분열 중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4개의 염색체가 각각 다 한 줄 서기하고 있습니다. 옆구리가 붙지 않았어요. 한 줄 서기에서 한 종류에 하나씩 그냥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한 줄 서기한 상태로 중기가 진행되면 그건 체세포 분열 중기고 이게 복제돼 있다고 두 줄 서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덩어리. 근데 감수 1분열 중기면 얘네 둘이 옆구리가 붙어있는 요런 식의 이가 염색체 상태로 진행되는 게 감수 1분열 중기입니다. 얘랑 전혀 그림이 다르죠? 두 줄 서기하고 있는. 그래서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중기의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줄 서기니까 체세포 분열의 중기에서 체세포 분열의 중기였고 거기서 더 진행된 후기니까 가운데서 염색 분체가 나눠져서 옆으로 이제 가고 있는 체세포 분열의 후기다. 체세포 분열의 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중에서 기억에 가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관찰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아니죠?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뉴클레오솜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건 별표. 지금 동그라미 니은이 요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이든 니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그런 구조는 언제든 있어요. 뉴클레오솜은 이거는 간기든 분열기든 상관없습니다. 분열기도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시기에든 존재하는 거고 염색사 상태로 풀어져 있든 염색체 상태로 응축돼 있든 항상 관찰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여기에도 뉴클레오솜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풀어져 있는 상태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뉴클레오솜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냐면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주변을 잘 감싸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어떤 이렇게 구슬 모양의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데 염색사든 염색체든 그러니까 간기든 분열기든 존재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런 거 좀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뉴클레오솜이 언제 있는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 라지 A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문항에서 이 동물의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스몰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리가 되기 전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스몰 a가 있으면 얘는 염색 분체 관계잖아요. 그럼 똑같은 정보 스몰 a가 있었어야 되겠지. 그럼 라지 A는 어디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염색체인 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라지 A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라지 A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랑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그 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 5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체액성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아주 기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음은 병원체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X가 첫 번째로 1차 침입을 했을 때 B림프구가 기역과 니은으로 분화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B림프구가 분화가 되면 기역세포 아니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될 텐데 이 기역, 니은 여기다가 매치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에서 X에 대한 항체와 X가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 라는 거는 여기서 생산된 항체랑 항원이 만나서 그런 면역 반응을 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을 한다는 얘기죠. 체액성 면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두 번째로 침입했을 때 기역이 둘 중에 하나인 기역이 니은이라는 또 다른 종류로 분화가 됐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형질세포는 기역세포로 분화되지 않습니다. 기역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데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반대로 분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화가 될 수 있는 기억이 기억세포죠. 기억이 기억세포. 니은은 형질세포. 요렇게 매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가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냐? 갑자기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B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까지 마친 그런 종류의 세포를 B림프구라고 하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일단 처음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을 마친, 그러니까 지금 성숙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붙는 거거든요. 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 세포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내용.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기억세포이냐? 그쵸. 분화할 수 있는 세포는 둘 중에 기억세포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이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3단원의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항 내용이 간단해요. 그래서 그린 간은 사람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A와 B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고요.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기억은 1의 과정을, 니은은 2의 과정을 촉진한다. 이 과정의 기억이, 그 다음에 이 과정에는 니은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마 이 강의는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은 친구들만 듣는 강의는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배인, 부교감 신경이 베타 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서 인슐린이 나온다. 그거를 이렇게 한 큐에 부배인 앞글자를 따가지고 세뇌시킵니다. 부배인. 그럼 순서대로 그냥 부교감 신경이 베타 세포 자극을 하면 거기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교알글, 교감 신경이 알파 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서 글루카곤이 나와요. 부배인 교알글, 그래서 교감, 알파 세포, 글루카곤 이렇게 매치를 합니다. 그럼 지금 기억이 글루카곤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인슐린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B가 되는 과정이 글루카곤이 촉진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거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혈당량을 높이는 게 글루카곤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 그거를 글리코젠으로 엮어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서 A와 B의 정체까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기에 B는 글리코젠이다, B가 포도당이죠.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헷갈리지 않고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죠. 인슐린은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 걔를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애야. 그러니까 B가 글리코젠이 될 수 없죠. 포도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한다. 인슐린이 동그라미 니은인데, 얘가 혈당량을 낮추는 방법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밀어 넣거나, 아니면 여기 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작용이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다른 물질로 전환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세포 속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일이 促진되는지 물어봤어요.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2가 촉진이 되지 1이 촉진되진 않는다. 1이 촉진이 되면 가뜩이나 포도당이 많은데 더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드디어 뭔가 우리가 조금 풀이를 해볼 만한 문항이 나왔어요. 자극의 전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 2, 3이라는 거를 저기 있는 D1, D2, D3랑 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1, 2, 3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 써있죠? 시간. 그래서 시간을 매치하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민말이 집 A와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지점 D1, D2, D3가 각각 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A와 B의 D1에
둘 다 D1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과된 시간이 1, 2, 3일 때 각각 몇 밀리세컨드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1이라는 시간, 2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측정점이 A의 D2입니다. D2. 이 점에서만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점에서 측정한 막전위 값을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1, 2, 3에 들어갈 숫자는 3ms거나 4ms거나 5ms거나 1ms 간격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 중에 하나로 매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A의 D1이라는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측정을 D2에서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D1에서 D2까지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쭉 타고 전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되는 시간은 A의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텐데 그건 이따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전도가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 지점에서 이런 막전위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앞에 전도가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뒤에 도착해서 이렇게 막전위 변화에 투자되는 시간 그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점 매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매치 문제니까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숫자는 같은 숫자예요. 같은 점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앞에 몇 밀리세컨드가 걸리는지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그 숫자는 같을 거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건 요 뒤에 있는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보는 건데 요 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80mV라는 값이 그 자리에서 제시가 되려면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1, 2, 3ms 지나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값이죠. 그럼 얘는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3ms가 지난 그런 상태의 그런 시점이다. 그럼 플러스 30은 도착해서 1, 2ms 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0은요? 만약에 얘네 둘을 보니까 1ms 차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 30이 3ms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4여야 되고 만약에 얘가 4ms라고 가정하면 얘는 5여야 되죠. 그럼 지금 이거 마이너스 70은 이 30보다 앞에 있는 값이거나 80보다 뒤에 있는 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보다 플러스 30보다 1ms가 더 앞선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요거보다 1ms 앞선 시점은 마이너스 60 값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보다 뒤의 시점, 요 시점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이너스 70 값은 도착해서 4ms가 지났을 때니까 그러면 총합은 얘가 더 제일 커야 되겠죠? 그럼 얘가 5ms 지났을 때의 값이고 얘가 4ms 지났을 때의 값이고 얘가 3ms 지났을 때의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 4 요 순서대로 3, 4, 5 그럼 가는데 얼마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총합이 맞아야 되니까 앞이랑 뒤랑 더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려면 가는 데는 1ms 걸렸구나. 그럼 지금 A 뉴런에서 2cm 거리를 가는데 1ms가 걸린 상황이니까 요 뉴런의 속도는 2cm를 1ms 동안 가는 그런 속도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문장으로 뭘 줬냐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A가 B의 2배래요. 2배 더 빠르답니다. 그럼 B의 속도는 1cm/ms로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 3이라는 요 시점은 4ms냐? 근데 5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다. 여기 선에 합쳐졌는데 1cm/ms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 5ms일 때 이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저기다가 자극을 주고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ms란 얘기예요. 5ms가 지났을 때 B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B의 D1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D3까지는 4cm 거리입니다. 그럼 얘의 속도로 달려가면 D3까지 도착하는데 몇 ms 걸려요? 1cm 가는데 1ms 걸리니까 정확히 4ms 동안 달려가야 여기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ms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3ms를 다 써버렸고 그럼 측정할 때까지는 1ms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4ms를 지금 쓴 상태죠. 디귿 보기. 그러면 측정할 때까지 남는 시간은 1ms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서부터 1ms 지난 그런 상태. 그럼 마이너스 60 값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탈분극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걸린 시간과 도착해서 측정할 때까지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막전이 변화에 이용이 되는 건데 얼만큼 변화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이거는 몇 단원 문제냐면 5단원 문제입니다. 제일 뒷단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아마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던 친구들도 하다가 5단원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못 보고 시작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전까지는 5단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의 변화를 표현한 곡선을 우리가 보통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쭉 측정을 했을 때 S자형으로 굽어서 이제 나타나고 어떤 특정 값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측정했다. 그런 건데 뭘 물어봤을까요? 기억에서 환경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큰지 물어봤는데 환경 저항의 크기는 보통 개체수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오는 뭐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는 잘못된 내용. T2일 때가 더 크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밀도를 물어봤는데 밀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밀도는 서식 공간의 면적 분의 거기서 서식하는 개체의 수예요. 그러면 지금은 면적의 변화는 없으니까 개체 수만 보시면 됩니다. 이 1이라는 이 구간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빽빽한 정도, 밀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점점 수가 늘어나면 더 빽빽해질 테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환경 수용력. 이런 거 까먹었을 수 있죠. 환경 수용력.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평, 모평을 보는 목적이 이런 용어가 튀어나왔을 때 내가 공부한 지 몇 달 돼서 좀 까먹은 것들을 좀 리마인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환경 수용력이란 그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예요.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거의 한 200에 가까운 그런 숫자에 점점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환경 수용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100보다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100개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환경 수용력이니까. 그래서 디귿 보기는 이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니은 디귿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는 틀렸더라도 금방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5분 만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13번 문제. 여기서는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 기억, 니은, 디귿을 분비하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비 기관을 보고 호르몬의 이름을 매치하면 되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분비 기관이 부신인 거는 일단 뭐 우리한테 익숙한 거 먼저 할까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 딱 한 개 배우잖아요. 티록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과 내하수체가 남았는데 후보가 누구냐면 에피네프린과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중에서도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는 유명하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은 부신 중에서도 안쪽 부분, 속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요렇게.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에피네프린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느냐. 이거 별표. 자, 동그라미 니은이 티록신이에요. 얘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대표적인 그 경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TRH의 분비에 의해서 TSH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거에 의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티록신의 이 많은 농도가 TRH나 TSH를 억제하는 그런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주 쉽게 찾았을 텐데 이게 티록신 말고 다른 호르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예요. 만약에 ADH의 분비가 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작용이 되느냐,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ADH 분비가 많아졌어. 그럼 ADH가 물을 재흡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럼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다시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 ADH 분비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DH로 물어보든 뭐 인슐린으로 물어보든 어떤 단일한 종류의 우리 교육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ADH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땀을 많이 흘리면 동그라미 디귿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땀을 흘린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면 물론 우리 땀에는 뭐 그런 나트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이 돼서 나가긴 하지만 땀을 흘렸다가 문제 제시가 됐을 때는 물의 손실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 ADH의 분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ADH의 분비가 억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촉진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 돼서 ADH 분비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되니까 억제가 아니고 촉진이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또 4단원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감수분열의 4단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이 감수분열이 남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되게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풀어볼 만한 그런 문항이거든요. 사람의 유전형 간은 대립유전자 라지 A나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림은 어떤 남자의 G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4와 4에서 라지 A와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이랑 매치가 될 거고요. 4는 그냥 이렇게 아예 던져줬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일단 4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기억 니은 디귿을 1, 2, 3이랑 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힌트는 누가 되느냐? 요 1이라는 숫자입니다. 1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세포들 중에서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나눠주면 이 줄을 기준으로 위에는 EN 상태, 아래는 N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세포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입니다. 복제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복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절대 홀수의 유전자 개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 무조건 2배가 돼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었지. 0은 가능한데 1이나 3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이 세포들은. 그러니까 1이라는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세포는 저 3개 중에서는 후보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1번 세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는 얘가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게 그냥 복제됐을 뿐이니까 얘는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숫자가 2배 되면 돼요. 이 둘 중에서 2배 가지고 있는 디귿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가 되겠고 남는 하나가 세 번째 줄에 있는 3번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써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라지 A와 스몰 A를 더한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한 개 있는 게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는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라지 A로 가정하고 풀게요. 저기다 올릴 때 선생님 맘대로 라지 A나 스몰 A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 세포에 라지 A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보통은 뭐 라지 A 2개 있다거나 뭐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다거나 두 개의 총합이 이 한 쌍이 돼야 되는데 두 개 한 쌍이 돼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 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염색체에 있을 때만 저렇게 한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에서는 불가능하죠.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남자는 X염 색채, Y염 색채 각각 서로 다른 종류를 하나 가져서 만약에 이것도 성염 색채 중에서 선생님 그냥 X염 색채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X염 색채 있다고 가정하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X염 색채에 라지 A로 가정한 거 요거 하나, 라지 A든 스몰 A든 상관없지만 요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Y인 그런 상태다. 그럼 그 다음 줄에는 그냥 이게 복제된 거죠. 그러니까 라지 A든 스몰 A든 그 총합은 복제돼서 2개인 거고 그 다음 줄에 있는 3번에서 이게 하나도 없으려면 여기에서 X가 아니고 Y를 받은 겁니다. 복제된 상태로. 그 다음에 X염 색채, 선생님이 X염 색채 있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가면 얘가 0개 가질 수 있죠. 라지 A든 스몰 A든. 그 다음에 분리가 되면 요거를 하나씩 갖게 되면서 4번에는 라지 A 또는 스몰 A를 1개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풀이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볼게요. 기억보기에 동그라미 니은은 3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죠?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동그라미 A는 1이냐?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상염 색채에 있으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숫자가 1개가 될 수 없고요. 꼭 2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성염 색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근육의 수축이 나왔는데 아마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 대략의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한 거에 좀 부족한 친구들은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맘만 먹고 풀었으면 아마 풀 수 있었을걸요? 아마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의 마디, 한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 저 한 마디 전체의 길이랑 니은의 길이 여기선 매치도 아니에요. 그냥 요거 그대로 요 니은이라는 부분의 길이가 요렇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양쪽에 2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만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겹친 부분 중에 절반이라서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억 부위는. 그 다음에 니은은 사실 아이대는 여기에서 다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등장하기 전까지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지선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거의 절반만 니은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I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니은은 2분의 I대. 자, 그럼 T1에서 T2로 갈 때 니은의 길이가 0.1만큼 줄어들었어요. 0.1. 요거 길이 변화 경향성만 아시면 돼요. X의 길이 변화 경향성이랑 같이 가는 데는 H대와 I대입니다. 같이 가요. 하이. X랑 같이 가는 데는 하이 애들 같이 가요. 얘가 증가하면 얘네들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네들도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I대에 해당하는 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X의 길이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분의 I대여도 상관없어. 아무튼 I대가 감소하면 2분의 1 해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가 감소하고 있으면 얘도 감소하고 H도 감소하고 얘네 셋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혼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저기에 해당하는 겹친 부분. 겹친 부분의 길이만 반대의 경향성. 이게 혹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근육의 수축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 세트로 같은 경향성, 얘 혼자 반대. 그럼 지금 얘네들이 감소하고 있으면 저기 해당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길이는 증가할 거예요. 자기 혼자. 이런 거고. 근데 같은 경향성의 숫자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을 붙였기 때문에 얘가 변화하는 거에 절반만 변화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길이 변화까지 계산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이런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 또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얘가 0.1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게 2분의 1이 붙었죠? 그럼 X의 길이는 그거의 2배만큼 0.2만큼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I대였으면 얘가 감소하는 만큼 얘도 똑같이 감소했을 텐데 그거의 절반만 했으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에 절반만큼 감소한 걸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얘는 원래는 몇이었을까? 2.6이었는데 거기서 0.2만큼 감소해서 2.4가 됐겠죠. 그럼 지금 T1에서 T2로 갈수록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은 원래의 길이를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얘가 0.1만큼 감소하면 얘는 증가합니다. 똑같은 만큼 0.1만큼. 어차피 기억도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2분의가 붙어서 얘도 다른 애들의 절반만큼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호는 반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뭘 물어봤을지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에 그냥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요 이분의 겹치는 부분은 H대의 일부인지 물어봤어요. H대 어디 있죠? H대는 여기예요. 요게 H대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H대예요. 얘랑 얘는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죠.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근데 이 부분 기억을 어디의 일부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얘는 A대의 일부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A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거기에 겹친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A대라고 표현하면 맞지만 H대의 일부라는 표현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T1일 때 A대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A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같은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감이 와요. 자, 저기서 A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전체 X의 길이가 있죠. X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거기에서 양쪽에 있는 액틴만 있는 부분을 빼주면 가운데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A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X의 전체 길이에서 니은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 니은을 빼주면, 니은을 2배한 값을 빼주면 요게 바로 A대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T1인 시점에서 물어봤는데 어차피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길이니까 T1에서 계산해도 되고 T2에서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값이 나와요. 여기 T2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뭐 T1으로 물어봤으면 여기서 계산할게요. 여기서 2.6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니은을 2배 해주면 1.0이죠. 그걸 빼주면 1.6이라는 길이가 나옵니다. T2로 계산해도 똑같아. 2.4에서 니은이 0.4니까 2배 해주면 0.8이죠. 이걸 빼주면 어차피 1.6이 나와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의 길이, A대의 길이는 1.6이다 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랑 T2일 때랑 같은지 물어봤어요. 변하지 않느냐. 자, 요 그림을 좀 지우고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니은의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죠. 기억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겹쳐 있는 부분. 그럼 기억과 니은의 합은 요 지선에서 뻗어나온 한쪽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요. 액틴이라는 요 물질,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그 안에서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한 사이에서 기억이 더 길어지고 니은이 더 짧아지는 얘네 둘, 기억과 니은의 비율이 변할 뿐이지 기억과 니은의 합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T1이든 T2든 기억과 니은의 합은 똑같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은 다인자 유전이 나왔죠. 다인자 유전을 보자마자 아마 좀 몸이 굳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다인자 유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는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이렇게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D와 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 늘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가 몇 개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은 다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P의 체세포랑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D와 E가 있는 그 염색체의 그림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다 주지 않았죠. 여기랑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기억은 라지 E와 스몰 E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라지 E가 올 수도 있고 스몰 E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막 많이 어려워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억이라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라지 E면 여기도 라지 E고 만약에 이 기억이 스몰 E면 여기가 스몰 E면 여기도 스몰 E로 따라간다. 만약에 이거 둘 다 풀어놨으면 여기가 기억, 여기가 니은 해놓고 라지 E, 스몰 E 둘 중에 하나다 하면은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조금 줄여준 거죠. 지금 3월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해놨다. 그럼 일단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억이 라지 2일 때랑 기억이 스몰 2일 때. 그럼 둘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P와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1. 그러니까 대문자 두 개일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 경우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 기억에 들어갈 게 라지 E다. 그러면 P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P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라지 E면 둘 중에 뭘 주든 라지 E는 무조건 포함이야. 라지 E가 무조건 포함이고 거기에 라지 D가 들어가느냐 스몰 D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문자가 총 1개로 끝날 수도 있고 최대 2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P의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자의 총 개수는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Q라는 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의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라지 E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라지 D는 기본으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문자 하나는 일단 확보를 한 거야. 그랬는데 여기 있는 스몰 E를 받으면 대문자 1개로 끝나는 거고 여기서 라지 E, 지금 여기서 라지 E로 가정을 했으니까 라지 E를 받게 되면 대문자 2개까지는 최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Q의 생식세포에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종류도 1개거나 2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 둘을 조합해서 자손이 태어납니다. 자손 A가 태어나요. 그럼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는 2개 더하면 이 생식세포랑 이 생식세포가 만나면 최소 2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면 3개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도 3개일 거고 얘네 둘이 만나면 최대 대문자 4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대문자 2개 가진 애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전체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저기 라지 E가 되겠구나. 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기억의 자리에 스몰 E가 들어간다면 P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문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몰 D와 스몰 E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대문자가 1개 있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자가 라지 D로 들어가는 대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E가 대문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2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E가 함께 들어가면서 대문자가 2개나 다 있는 그런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여기가 스몰 E가 되면 얘도 스몰 E 동형접합이고 라지 D 동형접합이니까 어차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문자는 D 중에 하나 받고 이 중에는 무조건 대문자가 없으니까 대문자 1개 가진 생식세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대문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이 만나면 1개의 대문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면 2개의 대문자 얘네 둘이 만나면 3개의 대문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문자 2개 가진 그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가 여기에서 1개랑 1개를 받으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개를 받을 수 있는 그 경우가 라지 D를 받아도 1개가 되고 라지 E를 받아도 1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1대1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얘가 1이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다 해당이 되니까 2배의 확률을 가져요. 얘는 2배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딱 한 가지 조합만 있으니까 1. 1대 2대 1의 비율로 요런 애들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전체의 2분의 1에 얘는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2개의 대문자를 받을 확률은 전체의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라지 E가 맞다. 스몰 E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 2개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쉬운데 기억에서 요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그렇죠? 지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인자 아니고 다인자 유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 들어갈 거는 라지 E다. 그렇죠? 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라지 E일 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에 이 자손이죠.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위에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이 자손 A에서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P가 저 그림에서
라지 2, 라지 2로 유전자형이 확정이 됐고 D에 대해서는 라지 D, 스몰 D로 원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문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P랑 같은 표현형을 보일 확률은 대문자 3개를 받을 확률.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지. 전체 4개 중에 절반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인데 여기선 4분의 1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접근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자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조금만 연습이 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썩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어낼 때 쓰는 스킬들이 여기 처음에 다 차단이 돼 있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라는 형질과 나라는 형질 두 가지 형질이 등장해요. 근데 가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h 한 쌍의 의수 결정이 되고 나라는 형질도 라지 T, 스몰 t로 나타내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둘 다 라지 H, 라지 T가 우성이래요. 완전 우성.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그래도 지금 좀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놨죠.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우성 형질이고 다른 하나는 열성 형질이래요.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가랑 나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다른 하나는 X염색체에 있대요. 요 위치도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이가 간단해지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8 사이에서 가와 나가 발현이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그림 위에다가 요 표현형을 나타내 볼게요. 1번은 가나가 모두 나타난 사람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만 발현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빗금으로 된 사람들은 가만 발현이 된 사람인데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갑툭튀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갑툭튀라는 거는 부모에게서 없던 특성이 자손에서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우열관계를 알아내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계도에는 갑툭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둘 다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가나에 대해서 모두 다르고 3번, 4번도 가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갑툭튀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 갑툭튀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알아야 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하는데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황해서 이 풀이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가정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와 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그냥 보니까 모르겠어. 단서가 없어. 도저히. 그럼 가가 X염색체에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가정을 해봐. 쭉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가가 X염색체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럼 1번이 이 X염색체에 가가 발현됐죠? 그러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번이 갖고 있는 X염색체는 딸에게 무조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딸은 가를 발현하는 유전 정보를 아빠로부터 분명 받았을 텐데 근데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다는 거는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를 가질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이 정상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만 5번과 같은 표현형이 만족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어야만 5번의 표현형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가 X염색체에 있는 걸로 가정을 했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가가 열성 형질일 수밖에 없어요. 열성이어야만 말이 돼. 만약에 이게 우성 형질이라면 1번, 5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가가 X염색체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열성이어야만 해. 그럼 그 상태로 다 설명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해보면 2번, 6번 설명되고요. 3번, 7번도 설명이 돼요. 거슬리는 게 없어.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4번, 8번에서 모순점이 생깁니다. 8번이 X염색체 하나 가진 남자잖아요. 근데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X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엄마로부터 물려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 받았을 테니까 엄마로부터 이 X염색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X염색체에는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가정했냐면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상 표현형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가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겨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가가 X염색체에 있다면 열성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열성이 아니거든요. 그럼 X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가 X점 색채인 걸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누가 X점 색채란 얘기예요? 나가 X점 색채에 있고 가는 상점 색채에 있구나.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뭐라도 하나 가정을 해보고 안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는 나가 X점 색채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방금 봤던 4번, 8번에서 이번에는 X점 색채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8번이. 나가 X점 색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엄마로부터 왔을 거고 엄마의 X점 색채 하나에 나를 발현하는 유전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나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려면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면서 이 정상이 나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그 표현력이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가 X점 색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4번, 8번을 통해 이게 나가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이 우성이고 나가 발현이 되는 것이 열성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았고 얘가 열성형질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 중에 하나는 우성형질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열성형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 우성형질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상태. 그러면 보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가는 우성형질이다. 나가 열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가 우성형질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나의 유전자는 상념 색채에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로 찾았냐. 가는 X점 색채에 있을 수 없다로 찾았어요. 가는 X점 색채에 있는 걸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상념 색채. 그렇다면 이 조건에 따라서 나가 X점 색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가계도만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요. 그런 문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6번과 7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6번과 7번의 유전자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둘 중에서 가가 발현된 6번은 상념 색채에 있고 가를 발현하게 하는 라지 H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7번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h 동형 접합일 겁니다. 근데 6번에 어머니인 2번이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스몰 h였을 거고 그 중에 하나를 물려받았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나가 발현되지 않는 게 스몰 t. 그래서 6번은 스몰 t를 하나만 갖고요. X점 색채. 나머지 하나는 Y죠. 남자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7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나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 라지 t를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 Y일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열성형질, 스몰 t, 동형 접합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는 그런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가 발현이 되려면 라지 H를 하나라도 가지면 돼요. 6번이 둘 중에 라지 H 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t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7번으로부터 무조건 스몰 t가 올 거고 아빠인 6번으로부터 라지 t가 오면 안 되죠. Y를 받는 아들이어야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둘 중에 Y 받을 확률 곱해주면 4분의 1의 확률인데 디귿에서는 2분의 1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됐다. 4분의 1이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여기서 니은 보기에서 나의 유전자는 상념 색채에 있느냐였는데 틀렸죠. X점 색채라서.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쳤네요. 풀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X점 색채에 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방형구법.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방형구법은 그냥 방형구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없습니다. 좀 요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응용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방형구를 이용해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4개의 방형구가 준비가 됐고 A, B, C, D 거기에 질경이와 토끼풀과 강아지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세 칸은 그림을 다 줬는데 D에는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장으로 단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단서가 토끼풀의 빈도가 4분의 3이래요. 빈도가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4개의 방형구에서 딱 3칸에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도의 의미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단서죠. 그죠? 4칸 중에 3칸에만 등장해야 되는데 토끼풀이 요 하트 모양이란 말이에요. 1칸, 2칸, 3칸에서 이미 등장을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칸에는 누가 없다. 여기에는 토끼풀이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경이의 밀도는 강아지 풀의 밀도랑 같대요. 질경이 밀도는 강아지 풀의 밀도
그게 얼마인지 값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 값이 같대요. 그리고 이 밀도는 토끼풀 밀도의 2배다. 그러면 토끼풀 밀도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네들이랑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쵸? 얘 2배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밀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밀도 아까 생장곡선 할 때 잠깐 나왔지만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면적분의 개체수. 그럼 지금 면적은 저 A, B, C, D의 면적을 다 합친 걸로 생각하면 돼요. A, B, C, D의 면적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면적을 고려하는 거고 개체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D칸의 질경이가 몇 개, 강아지풀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질경이와 강아지풀의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개체수 몰라. 누구 건 알 수 있냐? 토끼풀 거는 알 수 있죠. 왜? 마지막 칸에 토끼풀이 없어.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토끼풀의 숫자를 다 세주면 그게 토끼풀의 전체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토끼풀은 이 면적에 5개체가 있어요. 어차피 면적이 같으니까 개체수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거야. 그러면 질경이랑 강아지풀은 저 전체 면적에 10개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2배의 밀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총합이 10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서 유추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뭔가 이상하게 이게 길쭉한 모양의 질경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질경이가 남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아지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가 이미 그림에 등장했고 마지막 칸에 강아지풀이 1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숫자를 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이 질경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우점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점종이 질경인데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 중요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그 다음에 상대 피도의 합. 요걸 다 더했을 때의 값이 중요치예요. 그럼 이거 3개를 다 더한 값이 질경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주는 문제인데 보기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D에 질경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D에 질경이 있죠. 3개체 있어야 돼요. 요걸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20%인지 물어봤는데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하냐면 이 질경이와 토끼풀과 강아지풀의 모든 종의 밀도분의 종의 밀도를 다 더해요.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해주면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밀도는 어차피 면적이 다 같은 상태에서 개체수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이 전체 개체수를 다 더해주면 25개체죠. 25개체 중에 여기서 토끼풀이 5개체니까 비율로 따지면 5분의 1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계산하면 얘가 20%가 나옵니다.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 상대 밀도는 20%이냐?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 보기에서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풀보다 더 큰지 물어봤어요. 자, 질경이와 강아지풀만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질경이와 강아지풀의 밀도는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고려해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뺍니다. 그 다음에 빈도를 볼 때 빈도는 몇 칸에서 등장했는가인데 질경이는 4칸 중에 질경이는 전체 4칸 중에 1칸, 2칸, 3칸에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강아지풀은 전체 4칸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4분의 4. 그럼 지금 상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풀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 다 더한 값이 누가 더 커야 돼? 질경이가 더 크도록 나오게 해야만 되는 거죠. 얘가 가장 합이 크다고 했으니까 밀도 값은 똑같아. 근데 빈도 값은 강아지풀이 더 커? 그러면 남은 상대 피도에서 질경이가 확 뒤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질경이가 상대 피도가 강아지풀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 풀보다 크다를 여기서 이렇게 유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경이가 졌는데 마지막 상대 피도를 통해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9번 문제. 여기서 비분리 문제인데 선생님이 푸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이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고 라지 A가 완전 우성. 나라는 형질은 대문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 그런 상황이에요. 우열관계는 우리가 차차 찾아 나가야 되겠고 여기서 문제가 쉬워진 이유는 얘네 둘이 X염 색체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랑 많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X염 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형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X염 색체를 하나 그리고 위에 아래에 두 개가 연관돼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순서대로 위에 있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올릴 거고 밑에는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올릴 건데 O나 X로 올릴 거예요. O는 가를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X는 가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 남자부터 공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을 모르겠지만 X염 색체에 나를 발현하고 있으니까 남자는 그냥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비분리의 결과 태어난 자녀가 자녀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 3번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활용할 건 남자인 자녀 2입니다. 자녀 2는 X염 색체 하나에 Y염 색체 하나 가질 텐데 지금 가는 발현이 됐고 나는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이런 조합의 X염 색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X염 색체는 누구한테 왔겠어? X염 색체는 엄마로부터 받고 Y염 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테니까 이런 조합의 X염 색체가 엄마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엄마가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가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발현이 안 되려면 가를 발현하지 않게 만든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그걸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 이형접합이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발현하지 않는 게 가를 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엄마를 통해.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 게 우성이고 가가 발현이 되는 게 열성이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딸로 갑니다. 딸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염 색체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아빠로부터 요거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고 지금 가도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 발현이 되려면 가가 열성형질이니까 동그라미로만 2개,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만 2개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발현이 돼. 그럼 엄마로부터는 둘 중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 유전자를 받았고 염색체를 받았고 그럼 그 밑에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세트야, 세트. 이렇게 통째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요걸 받은 게 분명한데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야만 얘의 표현형이 만족이 되니까 아빠가 여기에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딸이 나에 대해서 이형접합으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가 발현됐냐면 나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딸을 통해서 나가 발현되는 게 발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그래서 가는 열성 형질, 나는 우성 형질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고 나가 우성 형질이니까 엄마의 나를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이 열성 형질이 발현이 되려면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로만 한 쌍으로 가져야 발현될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엄마 것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자녀 3을 보겠습니다. 자녀 3이 만약에 엄마로부터 정상적으로 X염 색체를 하나 받는다면 어떤 걸 받더라도 절대 나가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지금 3번이 나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 정보는 누가 줘야 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로부터밖에 없죠. 엄마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Y염 색체를 아빠로부터 받은 건 확실해요. 성별이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 표현형을 만족하려면 아빠로부터 X염 색체도 받은 거야.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엄마로부터 정상 생식세포에는 뭔가 뭘 받든 이게 발현되지 않게 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3번이 가가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유전 정보를, 이 우성 유전 정보를 아빠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엄마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는 요 가닥을 받은 거고, 아빠로부터 이렇게 XY를 모두 받게 됐다. 정자에 XY가 모두 포함되려면 몇 분열 비분리여야 돼요? 상동염색체를 종류별로 하나씩 가지려면 1분열 비분리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2분열 비분리라면 X염색체를 똑같은 걸 2개 받거나 Y염색체 똑같은 걸 2개 받았을 텐데 X 하나, Y 하나를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1분열 비분리 결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찾는 방법을 모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나가다 보면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력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가를 발현하게 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돼요. 이 딸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우성 형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기억이라는 그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느냐. 그래야만 XY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 기억, 니은,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같이 풀어볼게요. 5단원에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안정된 생태계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균형이 맞는 그런 생태계예요. 그런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A, B, C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얘가 생산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고 사는 게 1차 소비자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게 2차 소비자.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 에너지의 양을 물어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만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지만 9,900이 반사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직접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한 그런 에너지 양은 얼마예요? 여기서 이걸 빼주면 100이라는 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이라는 양 중에 열 에너지, 세포호흡 통해서 50만큼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로 40만큼 빠져나가게 돼요. 여기 들어오는 화살표의 양과 나가는 화살표 양의 총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100만큼 들어왔으면 나가는 거의 총합도 100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1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다음 단계인 B로 10만큼 이동했다. 그럼 들어온 게 10이니까 나가는 거 3개 총합이 역시나 10이 돼야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이 화살표의 양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아래, 여기서는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더하면 2가 되는,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곰팡이가 생산자에 속하는지 물어봤어요. 곰팡이는 뭐예요? 아무리 봐도 식물은 아니야. 그렇죠? 얘는 분해자입니다. 곰팡이는 분해자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곰팡이뿐만 아니라 뭐 세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요게 분해자인지 많이 물어봐 왔어요. 지금까지. 잘 챙겨두시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에 B에서 C로 유기물이 이동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유기물에 저장돼서 우리가 먹잖아요. 1차 소비자를. 그래서 그만큼 이동할 수 있다.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의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의 양보다 적은지 물어봤어요. 이게 은근 함정. 이 출제자는 함정을 팔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에너지의 양을 물어봤는데 뭘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에너지 효율로 받아들여서 틀릴 수가 있다.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 양이 몇 %나 넘어왔느냐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전 단계가 100만큼 갖고 있었고 그 다음 단계가 10만큼 갖게 됐으면 전 단계 갖고 있던 거에 10%가 넘어온 거예요. 그럼 효율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가 10 갖고 있었고 다음 단계가 2 갖고 있으면 10분의 2. 그러면 20% 갖고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 이렇게 효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높으냐 물어보면 B에서 C로 넘어갈 때가 2배 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에너지 양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B로 넘어갈 때 10이라는 에너지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C로 넘어갈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넘어갔으니까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이 더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장처럼.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잘못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만 맞는 보기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을 물어보는지 효율을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모든 문제풀이를 끝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문항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향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4월, 6월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한테 들은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을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보느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